2020학년도 수능 대비 2019년 6월 모의평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죠. 가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가를 보시니까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와 같이 인간이 준수해야 할 근본적인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주요한 과제로 삼는다. 그러면 이론 규범 윤리에 대한 설명이 되시겠죠. 여러분 여기 의무, 공리, 덕윤리가 다 이론 규범이라는 거, 근본적인 도덕 원리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보시면 윤리학은 생명윤리, 환경윤리, 정보윤리와 같이 시대에 변화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윤리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둔답니다. 그러면 이론을 바탕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실천규범 윤리에 대한 특징이 되겠죠. 네, 그러시다면 1번 이론규범 윤리학은 윤리학이 도덕 관습에 의한 객관적인 기술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습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을 주로 하는 건 말 그대로 기술 윤리학이지 이론 규범 윤리에서 이걸 주된 관심을 목적을 삼지 않습니다. 2번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가 윤리학의 핵심적인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메타 윤리학의 특징이죠. 학문적 성립 가능성의 어떤 연구 방법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이게 핵심 목표는 아니죠. 3번 윤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죠. 학문과 학문 간의 연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왜냐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4번 윤리 문제 해결을 가치 분별하는 과정과 무관하다가 아니라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규범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규범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5번 윤리학은 언어의 의미 분석을 중점 과제로 삼는다라고 해 있는데 이거는 메타 윤리학의 특징이죠. 중점 과제로 삼는 건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인간에 대한 배려는 윤리적 행위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토대이기 때문에 배려했던 기억과 배려받았던 기억이 윤리적인 행위의 초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요거는 사실은 우리 자세하게 안 배우셔도 되는 배려 윤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려 윤리다라고 알아두시고 배려 윤리를 주장하신 분 중에 지금 이렇게 윤리적인 배려와 자연적인 배려를 구분하신 분은 나딩스라고 하는 사상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인류는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 여러분 요 문장을 좀 기억해 주세요. 고통과 쾌락이라고 하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있다. 이런 표현은 이 사람이 벤담이다라고 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쾌고감수 능력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 있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도하며 의무를 결정짓는 것은 오로지 고통과 쾌락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공리주의에 대한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의 사상가가 을의 사상가한테 제기할 비판입니다. 최대 행복의 원리보다 인간관계의 맥락을 우선해야 된다. 그렇죠. 배려윤리에서는 인간관계의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배려했던 맥락이. 최대 행복의 원리는 공리주의가 강조하는 거니까 그것을 공리주의가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번이 정답이네요. 유용성의 계산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의거해야 한다. 이 말은 공리주의가 강조하는 얘기죠. 간과하는 얘기가 아니죠. 3번 고통의 회피와 쾌락의 추구가 인간 고유의 성향이다라는 것도 공리주의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4번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거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복의 양을 모아서 다수의 행복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하다라고 보고 있죠. 5번 윤리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공리주의가 굉장히 강조하죠.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를 추구하죠. 유용성을.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도 사실은
이 사람이 주요하게 하신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말도 딱 나오시면 이게 공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뜻이 있는 선비와 인, 이 두 개는 다 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상과 이상적인 덕이죠. 을 갖춘 사람은 삶에 집착하다가 인을 해치는 경우는 없지만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 이걸 우리가 살신성인이라고 하죠. 살신성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유교에서의 죽음관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을 보실게요. 을을 보시니까 성인은 의 삶은 자연의 운행과 같고 죽음은 만물의 변화와 같아서 그는 행복을 추구하지도 않고 불행을 자초하지도 않는 그냥 자연스러운 삶을 찾는답니다. 추구, 자초 이게 포인트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고 죽음은 휴식과 같아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보는 도가의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삶과 죽음에 대한 유교와 도가의 관점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죽음은 반복되는 유교에서는 윤회 얘기하지 않습니다. 2번. 죽음은 내세에서 도덕적인 완성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유교의 관점은 현세 중심주의적이죠. 잘못됐습니다. 3번. 죽음은 모든 만물의 근원인 도와 연결된 거죠. 맞습니다. 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도가 이제 자연의 현상인 거니까 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4번. 죽음은 상례를 통해서 애도해야 된다. 상에 대한 예절을 강조하는 것, 유교, 애도를 강조하는 것도 유교입니다. 도가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에 왜 슬퍼해야 되느냐, 이거는 삶과 죽음을 차별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애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절이라는 인위적인 형식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으십니다. 5번. 죽음이 아쉽지 않고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유교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도가에서는 도덕적으로 충실한 삶이 아니라 무의자연한 삶을 강조하셔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보시죠. 다음 가상 대담의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배아에 대한 유전자 조작이 논란거리가 된답니다. 이에 선생님께서는 치료가 아닌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수단화하기에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그랬더니 2번에서 이에 정상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유전자의 개입은 일방적인 것이라서 세대 간의 평등성을 훼손하고 존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돼서 반대한다고 얘기하네요. 그랬더니 3번에 유전자 강화로 태어난 인간은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과 당사자의 동의 결여로 자신의 삶에 부당한 간섭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라서 4번 맞습니다. 유전자 강화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구성원의 모두의 협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건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하버마스 선생님의 이야기가 될 거고 유전자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1번 자녀의 능력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도구화한다. 그렇죠. 여기 아까 수단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번 유전자적 치료에 대해서는 담론을 통한 보편적인 합의가 가능하다. 여기 치료가 아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에 대해서는 담론을 통한 보편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게 담론 윤리의 입장인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전적 개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모든 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치료 형태가 아닌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을 거부하는 거죠. 4번 유전학적 강화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온전한 자율성을 기댈 수 없어. 맞아요. 일반적인 결정에 의해서 부당한 간섭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침해당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번 자질 강화를 위한 배아 유전자 조작은 세대 간의 균형을 회복시킨다가 아니라 세대 간의 균형을 훼손하는 거죠. 훼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죠. 가를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ABC 행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이성적 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집단의 이기적인 충동의 힘이 이성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성의 힘만으로는 사회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 다른 표현으로 강제력의 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니부어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를 보시면 전제정치에 비폭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사랑과 평화라는 종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전제군주의 자비심에 호소하였답니다. 자, 일단 전제정치 싫어할 테지만 사랑과 평화라는 종교적인 이상을 바탕으로 했대요. 이런 거는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거기에다가 군주의 자비심에 호소했다? 아니에요. 정치적인 어떤 방법을 써야 돼.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군주의 자비심에 호소한 거는 어떤 일종의 개인적인 노력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B를 보시면 봉건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개인의 양심의 결단에 근거해서 독자적으로 테러를 감행했다. 개인의 양심과 결단, 요거는 개인적인 노력이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힘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테러 이런 것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정치적인 힘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 식민 지배를 반대하면서 자국민들과 단결을 비폭력적으로 지배국의 상품에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답니다. 비폭력적으로 해도 되고요. 근데 니부어는 강제력은 폭력적인 방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폭력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국민들과 단결했대요. 이건 괜찮은 방법이고요. 정부가 지배국의 상품 불매 운동을 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캠페인 활동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A는 정치적인 힘 대신에 양심에만 호소하는 잘못을 범했어요. 맞아요. 양심에만 호소했어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만 이제 요구를 한 거죠. 니은 자신의 의도를 조직적인 정치적인 저항과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맞아요. 독자적으로 테러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디귿 C는 비폭력적으로 대응하여 정치적인 힘을 활용하지 못했대요. 정치적인 힘을 지금 비폭력적으로 하긴 했지만 단결을 해서 정치적인 힘을 활용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을 A와 B는 집단적인 저항이 필요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 맞아요. 개별적인 어떤 양심, 개인의 어떤 윤리 여기에만 호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까지가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네요.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 의무를 지니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를 지니지 않습니다. 인간만 실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는 칸트 선생님의 입장이 되겠죠. 을을 보시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에요. 내재적 가치를 가진답니다. 이러한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추구하고 일관성과 통일성을 지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 테일러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네요. 병씨를 보시니까요. 흙, 물, 식물, 동물, 인간을 포함하는 생명 공동체는 생명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라 대지 위의 모든 존재는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대지의 윤리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레오폴드 선생님이 되시겠죠. 레오폴드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화살표 문제네요. 한 사람씩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은 칸트였고요. 을은 테일러였고 병은 레오폴드였죠. 그렇다면 B는 테일러가 칸트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 아니에요. 테일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인간, 동물, 식물의 모든 존재가, 식물까지의 모든 존재가 도덕적인 어떤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테일러 선생님 입장에서 잘못되었습니다. C를 보시면 레오폴드가 테일러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생태계 안정을 위해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는 모두 잘못이다? 아니에요. 생태계의 안정성, 온전성,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레오폴드에게는 도덕적인 겁니다. 그래서 잘못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번 AF네요. AF는 칸트가 테일러와 레오폴드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는 여러분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는 자연 윤리 사상가 모두가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입니다. 오직 인간뿐이다 라고 하는 점을 칸트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과하지 않는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BF가 되겠습니다. BE네요. BE는 테일러와 레오폴드가 칸트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지니지 않아. 그렇죠. 여기는 인간, 동물, 식물까지가, 여기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가 다 평등한 거죠. 근데 여기는 인간만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과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DF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DF면은 테일러, 칸트가 레오폴드를 비판하는 건데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라는 말에 테일러는 동의할 수 없고 칸트는 인간만이라고 하니까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7번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안 되고 있는 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네가 벗들과 잘 지내려는 노력이 보기가 좋은데 이 선생님께서는 학문과 선을 좋아해서 성실한 일을 벗으로 선택해 그가 하는 조언을 받아들여 나의 부족함을 고치되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며 바르지 못한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좀 가려서 사귀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가려서 사귄다라기보다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런 게으르거나 놀기 좋아하는 아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이처럼 법과 함께 있을 때 도의를 공부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자세를 낮추어야지 비루한 말들이나 남의 허물 등을 입에 담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요즘은 부드럽게 아첨하는 일을 친한 벗으로 여기면서 어깨를 치고 소매를 붙잡는 것에 의기에 투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한마디 말이라도 어긋나면 화가 오가니 이런 이와는 진정한 우정을 쌓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유교적 관점에서의 우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기억, 가까운 밭 사이에서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 그렇죠. 유교에서는 예의를 강조를 하죠. 니은 벗의 잘못은 신의를 고려하여 묵인해야 된다가 아니라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거죠. 권면해야 되고 충고해야 되는 거죠. 신의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죠. 디귿 참된 우정은 도덕적인 기준에 의한 벗을 선택을 전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위에 나온 것처럼 이런 아이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으니까 전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리을 참된 벗은 권면을 받아들여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답은 기억 리을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태아는 생명체이지만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기에 부분적인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이지만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기에 부분적인 도덕적 지위만 가진답니다. 따라서 태아를 함부로 죽이는 것은 안 되지만 임산부의 질병 등으로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나중에 더 좋은 상황에 임신을 하려는 경우라면 임신 중절을 허용할 수 있대요. 임산부를 위해서 허용할 수 있답니다. 그에 비해서 을은요, 태아가 잠재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성이 중요한 이유는 태아는 죽이는 것은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존재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그렇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태아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임신 중절 낙태를 허용하지 않겠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갑은요, 태아의 권리와 임신부의 권리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보면 임산부를 위해서 낙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 아니죠. 니은 태아는 특별한 방해가 없는 한 인격체로 자랄 것이다. 그렇죠. 잠재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있으시죠. 디귿 태아는 합리적 자의식적인 존재이기에 해쳐서는 안 된다.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니까 이거 맞는 거고요. 리을 갑을 못 두고 태아는 단순한 세포 조직처럼 함부로 대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여기 함부로 죽이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해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둘 다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분단해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이를 점차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의 편익이 생긴다. 분단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지불하는 유무형의 비용으로 편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평화 비용으로는 인도적 차원, 사회적 문화 교류 사업 등과 같이 통일 이전의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투자적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평화 비용은 그렇고요.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에 제도 통합, 화폐 통합 등을 위해 통일한국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일 시기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이산가족의 고통과 외국인의 수재 감소는 분단 비용에 포함된다. 그렇죠? 포함되죠. 예. 이게 어쨌든 분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니까요. 2번 남한의 정부가 추진한 스포츠 교류 사업은 통일 비용에 해당된다. 지금 남한에서 하는 것은 통일된 이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 비용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분단 비용은 소모적인 비용이에요. 맞죠? 민족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4번 평화 비용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시켜서 분단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 맞습니다. 통일 이전에 평화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니까요. 5번 경제 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은 절감될 수 있어요. 맞아요. 평화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미리 어떤 통일의 기초를 닦아놓게 되면 통일된 이후에 지불되는 비용은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원조는 빈곤으로 고통을 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서 원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주장하시는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 되겠죠. 을 보시면 원조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 만민의 사회로 편입시키면서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건 롤스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갑을 비교해 보시죠. 기억능. 갑, 공리의 원리에 따라. 그렇죠. 싱어는 공리의 원리에 따르는 거죠. 인류의 부가 균등해질 때까지. 이거는 아니죠. 균등이 아니라 다수의 인류가 복리를 증진하는 데까지 원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네요. 2번 원조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만 한다. 반드시 그럴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필요 없이 다수의 인류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가셔야 되면 됩니다. 디귿, 자립적인 정의인 사회는 빈곤해도 원조 사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립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정의사회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정의사회이면 이미 체제가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귿은 맞는 선지죠. 릴, 해외 원조는 자선의 참여를 넘어서 윤리적인 의무다. 이거는 둘 다 의무라고 보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죠.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갑을 보시니까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을 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랍니다. 을이 동의한다네요. 다만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면서 스스로 판단해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랬더니 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방식은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줄이는 것이 전체 사회의 이익이 되므로 모든 상황에서 결국은 이거 얘기죠. 모든 상황에서 인공지능에게 운전을 맡겨야 된다. 그랬더니 을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단순한 이익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존중하여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결국 이 사람들이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자율주행을 허용을 하되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인간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 보시겠어요? 다음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정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행위이다.
이 말 자체가 우리 롤스 선생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민불복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롤스 선생님이 정립하신 그런 문장이니까 이것도 좀 머리에 넣어주시고 이게 롤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 더 확실하죠.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에게서만 생겨나는 문제랍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나 무법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행위인 거죠. 시민불복종 행위가 그런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대상과 수단이 적절을 해야 된답니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고 비폭력적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러면 기억.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이라도 잘못될 수 있어서 이 법이나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시민불복종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니은 시민불복종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의 수용을 전제한다. 어쨌든 시민불복종은 법을 어기는 거니까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감수를 전제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시민불복종이 정당한 게 아니라 다수의 양심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리을, 시민불복종은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공개적인 행위인 라고 했는데 이미 체제는 좋은 체제고 그 체제에서 발생된 일부 법이나 정책이 심각하게 그 체제를 위협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복제기술의 발달로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사라지지만 누구든지 예술작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중성이 확대되었다 이런 얘기죠. 대중예술의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대중의 각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을 집단적인 주체로 형성시키고 그럼으로써 정치에게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은 돈이래요. 돈.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 대중문화는 문화 산업으로 전락하게 되고 규격품을 만들어내어서 인간을 획일화시키고 능동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갑의 사상가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되시겠고요. 을의 사상가는 아도르노라는 선생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예술의 대중화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입장이 좀 이렇게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으십니다. 자, 1번. 베냐민 선생님은 복제기술의 발달이 대중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게 했죠. 맞습니다. 대중예술로 이렇게 확대되어졌죠. 맞습니다. 2번. 베냐민은 예술작품의 아우라의 소멸은 대중예술 비평활동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소멸하지만 많은 복제된 예술품이 대중예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겠죠. 잘못된 설명이네요. 3번. 문화산업의 확산은 인간의 상품화와 몰 개성화, 그렇죠. 몰 개성화, 상품화, 물질 만능주의로 조장하게 되는 거죠. 4번. 문화의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 돈에 따라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5번. 문화의 대중화는 대중의 비판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쳐서 갑은 사고를 발달시키고 을은 사고를 떨어뜨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시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상가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양로는 여러분 양로원 할 때 그 양로예요. 그래서 노인을 공경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법 중에는 노인에게 교훈이나 길잡이가 되는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하는 절차가 있고 그러므로 목민관은 노인에게서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 질병이 무엇인지 물어서 그 절차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답니다. 노인에게 지혜를 구해서 백성을 다스려라. 목민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윗사람이 어른을 섬기면 백성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라는 마음이 생겨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목민관은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고령의 노인에게 혜택을 베풀어서 양로의 예법을 제도화하는 데 힘쓰게 되면 백성들은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노인 공경에 관련된 목민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약용 선생님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 국가는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복지 혜택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여기를 보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고령의 노인을 위해서 혜택을 베푸는 거니까 동일한 복지 혜택은 아닌 거예요. 니은 윗사람의 모범을 통해 장애의소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여기 보면 목민관이 이렇게 하면 백성들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모범이 교육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귿.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노인에게 교훈이나 길잡이게 되는 가르침을 달라고 하니까 이런 지혜를 활용할 수 있겠고요. 리을. 노인 부양의 문제 해결은 정신 물질적 측면 모두와 관련이 된다. 그렇죠. 이게 공경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 혜택을 베풀어줘라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둘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시겠네요. 15번 문제.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개인들의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정의인데 포괄적으로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좁은 의미의 기능으로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소유 권리론과 최소 국가를 주장하시는 노직 선생님이 되시겠죠. 을을 보시니까요. 개인들은 공정한 조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합의한 것이 정의 원칙이랍니다. 이때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원칙이 보장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롤스 선생님의 정의의 원칙이 되시겠죠. 병을 보시니까요. 개인의 노동량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노동소외가 극복되고 생산력이 고도화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분배의 원칙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량에 따라서 재화를 분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공산주의 사상가는 마르크스 선생님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플로우 차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노직, 을은 롤스, 병은 마르크스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A. 정형화된 재화 분배 원칙은 분배적 정의에 위배되는가? 노직은 비정형적 원리를 주장을 하고 롤스는 정형화 원리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직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롤스 선생님을 비판을 하고 계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형적인 원리, 비정형적인 원리를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르크스 선생님도 정형적인 원리를 주장을 하시죠.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B를 보시면요. 경제적 불평등 극복을 위해서 기본적인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적 불평등의 극복을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이 차등의 원칙이잖아요. 롤스 선생님은. 그래서 기본적인 자유를 제약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원칙으로 1원칙을 제약하는 거기 때문에 롤스에게서는 맞지 않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 선생님께서는 경제적 불평등, 평등을 추구하시는 분이니까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B에도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아니네요. C.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분배의 결과의 정의가 보장되는가? 이거는 절차적 정의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롤스 입장에서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시는 분이니까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이 맞네요. 네. 리을 업적에 따른 분배 원칙은 부당한 경제 불평등을 초래한답니다. 그러니까 업적이 아니라 다른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마르크스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추구하죠. 그래서 이것이 맞는 표현이고요. 위에도 보면 여기 노동량에 의해서 재화를 분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불평등을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게 선생님 저기 잘못 표시해 드렸네요. 위배되는가니까 노직이 맞고 롤스와 마르크스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3번이 아니라 5번이어야 되겠습니다. 위배되는가였는데 제가 잘못 보았죠. 그래서 정형화된 원칙이 맞다.
그러면 롤스하고 마르크스가 맞지만 위배되냐라고 본다면 노직이 위배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정답은 그러면 기업 디귿 리을까지 보시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보시죠.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보니까요, 갑은 주류 문화와의 통합 여부는 소수 문화의 구성원이 결정해야 한답니다. 주류 문화와 통합을 하는데 소수 문화가 결정을 한대요. 그래서 주류 문화 구성원이 소수 문화의 통합을 강제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게 주류 문화도 있고 비주류 문화도 있어요. 소수 문화도 있는데 이걸 통합을 하는 건데 강제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소수 문화와 주류 문화가 같이 살아 있으면서 둘을 통합시키는 그런 정책이죠. 우리 대표적으로 국수대전 모델이 여기에 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을을 보시면요, 단일한 언어, 단일한 문화, 교육 정책을 추구해서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에 동화되도록 도와야 되고, 통일된 문화의 부재 때문에 집단 간의 결속력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동화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건 동화주의의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각 사회 통합을 위해서 소수 문화가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소수 문화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안 된다는 맞는 얘기죠. 2번, 소수 문화 구성원에게 문화적 자치권을 부여해야 된다. 소수 문화에게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치권을 부여하는 게 맞는 거죠. 을을 보시면요. 사회적 유대의 강화를 위해 단일 문화, 그렇죠. 동화주의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거죠. 맞습니다. 4번. 사회 발전을 위해 주류 문화가 문화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외래 문화나 소수 문화를 통합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국가와 교육 정책으로 통일된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는, 여기서 동화주의는 얘기할 수 있지만 국수주의 모델이나 문화 다원 주의 모델에서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동시에 인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7번. 17번은 정의전쟁 관련된 왈처 선생님의 입장이 나오는데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는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을 선생님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갑 보겠습니다. 전쟁 중에 장래 평화가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대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대요.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세계 시민사회로 나아가야 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영구 평화를 주장하시는 칸트 선생님이 되시겠죠. 을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왈처인데요, 정의전쟁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전쟁의 개시가 정당화되려면 목표가 정의로워야 되고, 전쟁의 목적은 다른 국가를 섬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평화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자, 1번. 칸트는 국가 간의 적대 행위 중단이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러분, 요 말은요,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충분 조건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국가 간의 적대적 행위 중단은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죠.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니까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국가들의 통치 형태와는 상관없이 완전한 영구평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들의 통치 형태가 반드시 공화정체여야 되기 때문에 상관없이가 틀렸죠. 3번은 타국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위한 전쟁은 모두 부당한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왈처 선생님에게 있어서 전쟁의 동기와 목표가 이제 인권 침해나 인권 유린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데요,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의로운 전쟁으로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는 아닌 거죠. 모두는.
4번 전쟁 수행의 정당성은 전쟁 개시 명분 정당성에 따라 결정된다가 아니라 독립적이죠. 전쟁 개시는 전쟁의 목적이 정의로워야 되고 전쟁 수행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겁니다. 개별적인 그런 기준이 존재를 하는 거죠. 5번 갑을 국가 간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 칸트는 전쟁에 반대하고 계시고요. 을에 해당하시는 정의전쟁론을 주장하시는 분도 전쟁이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특별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서 불가피하다, 꼭 필요하다라는 말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시겠습니다. 18번. 다음 신문의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칼럼. 남성과 여성 간의 지적 능력의 차이는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래요.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적 능력의 차이가 발생을 한 것이래요.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거나 다양한 직업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답니다. 태어나는 것으로 결정나면 안 되고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거나 다양한 직업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가정 속에서의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남성이 여성을 존중하게 되면 인간 본성에서도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랍니다. 여성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게 되면 사회 전체의 생각과 감정을 발전시키게 될 것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 차별이 지속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손실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손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공리주의적인 맥락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밀 선생님의 입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여성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서 도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위에. 그 다음에 2번 차별적인 관습과 제도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맞죠? 3번 여성의 자유권 확대와 사회 전체 이익 중립은 양립 가능하다. 그렇죠. 여성을 확대하면 사회도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4번 남녀의 지적인 능력의 차이는 선천적이라고 보지 않죠. 위에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5번 여성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 사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발전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생각과 발전에 기여한다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19번 가의 가부령 사상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범법자에 대한 처벌은 정언명령으로 주어진답니다. 사법적인 처벌은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든 시민사회에서든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될 수 없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응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칸트 선생님의 입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모든 형벌 자체는 해악이에요. 형벌 자체는 해악입니다. 그렇지만 공리의 원칙을 따르면 형벌이 주는 해악보다 더 큰 해악을 제거하여 사회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형벌이 허용되는 거랍니다. 이거는 필요악이다 이런 얘기죠. 악은 악이지만 필요한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벤담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씨를 보시면 사형은 범죄자를 교정하기보다는 죽여서 고통을 느낄 수 없게 하고 범죄자의 지속적인 불행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사형보다 강력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형보다 강력한 인상을 주는 범죄자에게 지속적인 불행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종신노역형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는 베카리아 선생님이 되시겠죠. 베카리아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칸트, 벤담, 베카리아 선생님을 비교해보죠. A.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실시되어야 된다. 그러면 칸트는 맞아요. 그런데 벤담과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 사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하기 위해서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벤담의 입장에서는 존중하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베카리아 선생님은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겠죠.
니은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에 대체해야 할 다른 처벌이 존재한다는 벨카리아 선생님만 맞고 나머지 사람들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네요. C.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크다면 형벌은 정당하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면 예방주의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칸트는 아닌 거예요. 맞으면 벤담과 베카리아가 둘 다 맞는 거고 틀리면 벤담과 베카리아가 둘 다 틀리는 겁니다. 칸트는 틀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형벌이 예방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크다라고 본다면 예방을 해야 하는 것이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형벌이 막을 수 있는 문제와 형벌의 문제가 있다면 이게 더 크다는 거죠. 막을 수 있는 게 더 크다면 형벌을 해야 되는 거죠. 형벌의 해악이 막을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둘 다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죠.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형벌이 방지할 해악, 막을 수 있는 문제가 더 커요. 막을 수 있는 게 더 커. 근데 형벌로 인해서 나타나는 해악이 그거보다 더 크다면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되니까 이 C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리을, 범죄자의 처벌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에게 처벌을 하는 것은 예방의 차원이다라고 하면 지금 디귿하고 똑같은 선지이기 때문에 칸트는 틀리고 벤담과 베카리아는 맞는 설명이 돼요. 그래서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불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에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상품 정보를 충분히 알아본 뒤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가장 효용이 큰 제품을 선택하여 소비한다 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설명이죠. 합리적 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면 자신의 소비 생활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 자연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올바른 소비를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이건 윤리적인 소비죠. 자, 그러면 문제 상황 보시겠습니다. A는 아보카도 슈퍼푸드라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보카도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은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이 지구의 온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또한 지배에 많은 물이 소모되어 동식물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A는 그 사실을 알고 아보카도를 구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투자를 적게 해서 최대 효용을 본다면 구매해도 되고 구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윤리적인 소비를 본다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 사회나 자연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구매하면 안 되게 되는 거죠. 1번, 합리적인 소비에서는 자신의 처지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소비인지를 고려하라고 한답니다. 그렇죠. 예, 가장 효율적인 소비인지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거죠. 2번, 충동적인 소비나 과시적인 소비가 되지 않는지, 그러면 합리적인 소비를 해라. 이런 얘기니까 맞는 얘기고요. 3번, 생산 지역의 주민의 삶에 해악을 주지 않는 건 윤리적 소비의 고려사항인 거죠. 4번,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 역시 윤리적으로 고려한 거죠. 환경을 고려한 거죠. 5번, 값을 모든데 다른 가치보다 경제적인 효용을 먼저 고려해라는 합리적인 소비는 맞지만 그 윤리적인 소비는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걸 고려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답으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6월 모평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